누굽니까? 아, 저기 오마이뉴스 이슈팀의 이경태 기자. 네. 맨날 네. 그 저희가 팟짱 단골 출연 고정 기자죠. 출연자. 예, 네, 고정 어서 출연.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돌아서 네, 돌아서 햇빛을 받으면서 국회 네. 본청을 배경으로 예, 자, 이경태 기자. 상당히 네. 역강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자,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오마이뉴스의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사 때보다 예. 얼굴이 커졌어요. 1.5배 커졌습니다. 예. 처음에 네. 좋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이제 국회 본청 앞에 나와 있는데 이제 2주 뒤면 이 국회에 들어가 20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됩니다. 아, 이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판세를 한번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전에.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판세 각 당별로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그러니까 150석 이상을 분명히 얻는다라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 선거구가 253개 지역구인데요. 여기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리고 좀 보자면 영남권이 현재 65석입니다. 그리고 호남권이 28석, 충청권이 28석, 그리고 제주권이 3곳, 그 다음에 강원권이 8석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전통적인 지역구도로 보면은 새누리당이 영남권에서 60석 이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에서도 상당히 그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지역에서 28개 이상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이 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한 90석 정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뭐 앞서서 윤희웅 실장이 나와서 뭐 팟짱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야권표는 사실 뭐 그 외의 지역을 나눠 가지는 거기 때문에 뭐 더민주의 뭐 110에서 130, 국민의당의 어떤 20에서 30 정도의 어떤 수치가 약간 좀 유동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반타작만 하면 결국에는 150석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의석수가 122석입니다. 여기서 네,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60석 이상만 뭐 새누리당이 할 수 있다면 뭐 네. 150석 과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변수가 발생해서 더 얻게 된다면 네. 그 조국 교수 등이 우려했던 180석 국회 선진화법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분위기 네. 좋았는데 갑자기 급반전됐어요. 춥네요, 날씨도. 야, 그 수도권이 이제 최대 승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 253곳의 의석 가운데 모두 122석이 걸려 있는 이 수도권, 네. 수도권을 압축적으로 좀 판세를 보면 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도권이 지금 현재 122곳인데 네.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목표로 하는 것도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49석 가운데 25석을 하겠다라고 하고 인천은 13곳 중에서 7, 8석 그리고 경기는 60곳 중에 30곳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60석 이상을 하겠다라는 목표거든요. 이게 4년 전에 비해서 수도권이 10석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때 4년 전에 새누리당이 112석 가운데 48석을 얻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9대 총선보다 오히려 지금이 할만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9대 총선은 그 야권 단일화가 늦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1대1 구도로 본선에 올라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 대다수 지역이 야권 네. 분열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호기로 해서 그 새누리당이 자신감을 얻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거 초반에는 엄살을 부리기 마련인데 그렇죠. 네. 절반을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뭐 엄살을 부린 정도가 150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그 관련 지역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 서울 서대문을과 강서울 성동을 중랑을 경기 고양갑 시흥갑은 4년 전에 1%포인트 차로 그 승부가 갈렸고요. 그 고양갑 경우는 100표 차이가 났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때 신상정 신상정 대표가 예. 그 밤새 이어진 투표에서 그 200표를 마무심하게 얻어가면서 승부가 갈렸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서울 노원을과 양천을도 2%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이처럼 3%포인트로 접전이 벌어진 곳이 많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 서대문갑, 노원병, 영등포갑, 성북을, 구로갑, 강동을, 용산
뭐 강서갑 등 이런 서울 지역만 보면 8곳이 지금 혼전으로 지금 주요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이 8곳 중 7곳이 다 야권 후보가 다수인 곳입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군포울, 강명을, 수원갑, 분당을, 오산, 용인, 뭐 수원무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곳도 대부분 야권 후보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중앙일보가 지난 23일 이후에 언론에 공표됐던 수도권 여론조사 33곳을 그 정리를 해서 네. 그 혼전 지역을 분류해봤는데 33곳 중에 무려 18곳이 안개속 판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판세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네. 그야말로 야권 전멸, 참패 이런 게 자명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중요한 변수는 역시 야권 연대겠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야권 연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중앙당 단위의 어떤 연대는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후보자 간 연대 논의가 진행 중인데 국민의당의 태도가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가늠 클럽 토론에 나와서 그 후보자 간의 자연스러운 연대는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후보자들이 직접 단일화하자라고 나는 목소리가 2위 후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중동 중성동을의 그 정호준 후보 네. 그리고 안산 단원을의 부자연 후보 네. 이분들은 지금 현재 2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위를 하는 불리한 단일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경기 군포를 말씀드렸는데 이낙연 의원 등이 군포갑 군포을에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자 간 연대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정의당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원정에 박강원 후보하고 박원석 후보가 지금 뭐 단일화 한번 하자, 신무단 협의를 하자 뭐 했는데 앞서서 좀 정의당하고 그 더민주가 좀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원정을 두고 뭐 정의당 쪽에서는 국민의당이 사퇴 후보 지역이다. 후보 사퇴 지역으로 분류해서 일방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거부하자 그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고양 각과 그리고 정진우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안양 동안을의 후보를 공천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그 단일화 논의를 막아버렸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정jan선 단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고향간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정의당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갑을 할 테니까 수원병을 양보해라, 예. 박원석을 주저앉히라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하자는 거였다 이렇게 네. 이제 말이 설왕설래가 쉽지가 있는 않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특히 지금 좀 변수로 떠오른 게 그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선거 규칙상 보면은 후보자 등록 후 9일 후인 그러니까 우리 4월 지금 4월 4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후보 단일화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 4월 4일까지다. 월요일이죠. 다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선관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 관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각 그 해당 지역구의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일을 앞당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제 서울 구로 같은 경우는 인쇄가 시작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경기 남양주나 그리고 안산 단원 앞서 네. 말씀드렸던 그런 후보 단위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도 4월 1일 후보자 그 투표용지가 인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사표 발생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그 동작을 보궐선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기동민 후보와 그 노회찬 후보가 네. 단일화를 이뤘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게 투표용지에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나경원 의원이 승리했을 때 표 차이가 사표보다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표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과연 이게 맞는 투표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더민주에서 어제 투표용지 인쇄를 중단을 요청하긴 했으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투표용지가 인쇄하기 전에 그 인쇄되기 전에 하면 그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퇴라는 사퇴라고, 게 예.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투표용지가 인쇄된 다음에는 그게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팟짱을 열심히 보시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정보를 정확히 보시고 그렇습니다. 누가 후보 사퇴를 했는지 어떻게 야권 단일화가 됐는지 잘 보시고 투표소에 가셔야 된다. 이런 네. 말씀 좀 그런데 드리고 말이죠. 지금 싶습니다. 이제 야권 단일화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원로들 네. 민주주의 포럼인가요? 네. 그 원로들도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압력의 수위를 막 높여가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흐름이 국민의당의 기존의 입장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시 민주주의 포럼이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했었죠. 그 개별 당과 사전 협의 없는 후보 단일화 하는 경우에는 뭐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태규 국민의당 전략기획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낙선 운동까지 하겠다. 안철수 대표가 제 1순위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지만 바로 다음날 나온 국민의당 논평을 보면요. 이거는 너무나 그 패권적인 발상이다. 지금 다시 민주주의 포럼의 얘기대로 하자면 그럼 뭐 진보 정당들도 그럼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오히려 이제 3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맞다. 우리는 이대 우리의 길을 가겠다. 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목표로 하는 의석수를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 10%가 필요해요. 그런데 네. 25일 날 그때 이태규 본부장의 발언이 나왔던 거는 후보자 등록이 생각외로 저조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역구에 가장 많은 후보들을 내놔야지만 정당 투표가 원활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나왔던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확실히 3당 체제에 대한 그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그 뭐 기존 선대위원장들이나 각 후보자들 입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선대위원장들이나 그 당 지도부의 생각이 독자 노선이다. 예. 뭐 이런 게 확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입장 변화를 안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야권 단일화가 어쨌든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그 필요한 조건이라면은 유권자들 스스로 전략적 선택을 해가면서 유권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가는 네. 표심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후보들이 이미 이렇게 결정된 네. 상황에서 그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보세요? 시민혁명이라고. 일단 저도 약간 전략 투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일단 보시면 그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예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소속 당선자가 16대 총선 때부터. 그거는 서울의 유권자들은 철저히 사표 방지를 위한 전략적 투표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원병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병을 보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더민주의 황창 후보 그리고 정의당 후보까지 해서 야권 후보가 3명인데 안철수 후보가 대권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에게 굉장히 쫓기고 오차범위 있어요. 안에서 네. 오차범위 그렇죠.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냥 이런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더민주 쪽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더민주 쪽 전략 관계자를 좀 만났었는데 전략 관계자 얘기가 일단은 첫 번째 그 국민의당 지지층들은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의 중도 성향 지지층들이 많았고 이들은 사실상 다른 양쪽으로 나눠진 지지층에 비해서 투표 열기가 좀 낮다. 그러니까 투표 참여를 했을 때 지지율이 좀 반감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전략 투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그 어느 쪽이 확장성이 더 있느냐 이런 것을 두고 전략 투표를 할 것이다. 뭐 그래서 이제 저희 오마이뉴스가 호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 그 강주 시민들도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잘해요. 지금 뭐 더민주가 강주 공천에 있어서는 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호남 이상의 어떤 확장성을 그 국민의당이 보여줬느냐 이런 데에서는 물음표가 좀 찍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과연 대권 후보로서 어떤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어떤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데 조금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죠. 네.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김무성 이른바 저희는 당인 파문이라고 하는데 많은 언론들은 옥새 파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그 절충안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네. 김무성 대표가.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승민과 은평을에 이재호를 살리고 나머지는 버리고 뭐 이렇게 네.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게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거다. 수도권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유시민 파문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민심이 출렁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 조금 반응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SBS가 그저께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그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반면에 더민주의 지지율이 11%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과 급락의 사이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파장이 별로 안 큰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딱 양당의 지지율을 놓고 보니까 새누리당은 31%였는데 네. 더민주는 31.3%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0.3%포인트 차인 거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수도권에 분명히 타격은 있긴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이게 지역적 구도에 더 강한 이슈였다. 그러니까 대구에 좀 더 영향이 갔을 뿐이지 수도권에는 크게 안 했다. 뭐 어떤 새누리당의 어떤 경멸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으나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실제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관건은 야권 연대지 이 부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사실 좀 잘 막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잘 막았다. 네, 잘 막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않겠다. 뭐 이런 걸 보여줬고 실제로 김무성 대표도 어제 가눔클럽 토론에서 총선 이후에 승패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예. 난 대권 후보가 아니다. 굉장히 몸을 숙였고요. 그리고 오늘 재밌게 오늘 자정에 네. 새누리당 홍보국에서 이거를 패러디한 영상물을 만들기도 했어요. 어떤 거죠? 오늘 예. 자정. 무성이 나르샤, 옥새를 들고 나르샤라는 제목인데 무성이 나르샤. 1화 네. 마포대교를 김무성 대표가 띱니다. 옥새를 들고 김무성 뛰다. 어. 그 다음에 아. 2화 원희수 대표가 이 국회를 가로지르면서 뛰고 있습니다. 직인을 찾아 떠나다. 3화 반전 도장은 당사에 있었다. 4화 결론 그래서 새누리당 함께 뜁니다 라고 해서 그 서청원 대표 김을동 최고위원 뭐 해가지고 쭉 새누리당 사람들이 이 국회를 뛰어갑니다. 바로 여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띄워. 야, 네. 참. 어떻게 보자면은 네. 그 갈등을 크게 불거지게 하면서도 새누리당은 이 봉합하는 기술만큼은 정말 그 더민주보다도 네. 좀 더 뛰어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참 최경환 의원하고 예, 김무성 대표가 끌어안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그 얘기 딱 하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친박 비박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게 갈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통합해서 하나로 싸운다는 거죠. 근데 반면 지금 야권은 전부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그 선거의 결과는 너무나 뻔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여야를 비교해 보면은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데. 저도 어제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 그 조원진 대구시당 위원장이 네. 그저께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우리 당의 어느 높은 분이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러면서 김무성 대표를 정조준했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하루 뒤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내려가서 하는 말이 한번 와봐라 안기라. 네, 조원진한테 딱 안기라고 이제 네. 그 정도의 김무성 대표가 어떤 확실히 포용력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 정말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5, 60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19대 총선 당시에는 여건이 좀 분열돼 있었어요. 네. 박세열 교수의 어떤 국민 생각이라든가 친이 후보들, 탈락한 후보들, 그리고 새누리당 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음에도 이게 크게 번지지 않게 한 것도 사실 김무성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그 일단 친이계들과 나가는 사람들을 따로 못 나가게 막은 그런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의 학습 효과들이 어떻게 보면 20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국민의당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 각 당이 예측하고 있는 수를 보면 300석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 더해 보면 다 더해보면 300석이 300석이 넘어요. 그래서 의석수를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민의당 목표치 40석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치부 기자들은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 뭐 국민의당의 목표수를 따져보면요. 호남권에서 20석 이상,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8석 이상, 28석에다가 비례 10%를 해서 10석을 얹으면 거기서 38, 그리고 40, 이 정도가 된다라는 계산인데 솔직히 약간 좀 커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뻥이다? 네, 완전 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약간 좀 물음표가 찍혀요. 그러니까 이게 야권 분열 형태가 분명히 있고 네. 여기서 2위 하는 후보들이 있지만 이런 야권 분열 상태가 계속되면은 사실 수도권에서는 좀 어부지리격으로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다만 이제 호남에서 좀 강세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호남 광주만 좀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그 8곳이 있는데 네. 이곳에서 7곳에서 국민의당이 약간 우세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뭐 여론조사별로 약간 달라서 뭐 3곳은 우세하고 나머지는 혼접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국민의당은 5곳을 현역을 공천을 했어요. 그런데 더민주는 말 그대로 다 신진 인사를 맞습니다. 정치 신인들을 다 공천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많이도가 많이 떨어져 예. 있고 이들이 어떤 그간에 있던 조직들을 어떻게 이어받느냐 이것도 약간 의문표가 찍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양행자 전 삼성전자 산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유명하고 입지전적 인물이긴 하지만 정작 지역에 내려가서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호남권에서는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호남권 우리 저희 오마이뉴스가 이제 뭐 분석한 바 있지만 호남권에서 굉장히 국민당이 강세를 보이겠지만 그 외의 곳에서는 좀 모르겠다. 예, 실제로 지금 현재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비례대표를 열석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예, 10%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게 아니냐. 후보들이 사퇴해버리면은 네. 정당 득표율이 떨어지니까.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국민의당 목표에서는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죠. 정의당은 좀 어떤가요? 정의당이 목표가 2자릿수 네. 의석수를 목표하고 있는데요. 가장 소박한 목표죠. 네. 소박하게. 정의당도 역시 단일화가 관건입니다. 뭐 일단, 고향 각부터에서요? 그렇죠. 고향 각과 그리고 창원 선사는 이미 단일화가 됐고 네. 또 이제 뭐 안양 동안은이라든가 박원석 의원이 나가 있는 수원 정이라든가 네.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 전부 다 단일화가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경선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네.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승패가 갈릴 것인데 더민주가 당세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좀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금 추세대로 좀 높게 올라간다면 3번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 이제 더 민주의 그런 비례대표 파문에 의해서 많은 뭐 지지자분들이 뭐 후보는 더 민주 후보를 찍어도 정당은 정의당을 찍겠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지지율이 좀 오른 면도 좀 보였었는데 그게 좀 지속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추세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7%, 8%를 계속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이제 제일 한 번 7% 정도 올랐다가 이후에 이제 상황이 점점 전개되면서 그러니까 더민주의 어떤 정청래 의원 컷오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일부 지지층들 그러니까 자신을 진보적 성향의 어떤 유권자라고 생각하는 지지층들이 이 정의당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이것들이 7, 8% 그리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하는 사람들 얘기는 정당 지지율은 실제로 선거 기간에 좀 이동하긴 하지만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 변수처럼 되는 게 그러니까 새누리당 한 40, 국민의 그 더민주가 한 25에서 23, 그리고 정의당이 한 5에서 7, 뭐 이 정도가 계속 비슷하게 고정돼서 갈 것이다. 뭐 이런 인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이런 공천 파동이라든가 그리고 반사이익은 얻으나 정의당이 스스로 주도해서 얻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아내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약이 참 좋습니다. 뭐 저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그 오후 5시에 칼퇴근하는 법이라든가 칼퇴근법. 그리고 최저임금 이거 가능한가요? 다시 좀 대표님 가능한가요?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대표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좋은 공약이죠. 예. 네, 사실은 저녁에 있는 삶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대표도 하지 다시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행복지수 이번에 11계단이나 떨어졌어요. 58위인데 그거밖에 안 떨어졌나요?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네. 우리가 너무나 그 헬조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론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위해서 제가 지하철을 3개 갈아타고 와봤는데 아침 7시 20분 지하철 모두가 빡빡해요. 그 표정들이 일단은 매우 힘들어하는 이게 만약에 저녁 때까지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노동 시간을 따져봤더니 1위잖아요. OECD 중에 1위. 맞습니다. 2250시간. 근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는 이제 5시 퇴근하는 데잖아요. 그런 데는 1400시간.
이거를 절반이네. 개월로 따지면 네.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일한다고 하면 걔네들은 1월부터 8월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과정에 있다면 진짜 자기의 취미도 개발할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지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오마이뉴스부터. 오마이뉴스부터 해야 되겠다. 결론은 오마이뉴스부터 해야 된다. 근데 오마이뉴스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 휴가는 상당히 잘 쓰고 네. 있어요. 예, 많은 독자들이 모르는데 오늘 5년 근무하면 이경택 기자 지금 몇 년 근무했어요? 저 이제 10년 차 됐어요. 5년 근무하면 1개월 유급휴가를 주고 10년 근무하면 2개월 유급휴가. 갑자기 네. 15년 근무하면 선진적인. 3개월 유급휴가. 굉장히 선진적인 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 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옆길로 새서 회사 얘기 나오면 할 말이 많아. 오마이뉴스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공약들이 있다는 거죠. 정의당 공약 중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의당 공약이 상당히 주목할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 좀 볼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약을 좀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네.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네.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사회보험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 뭐 의료보험료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하는 오. 그런 그렇게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게 하겠다 뭐 이런 네. 법안들이 있고 네. 그 더민주도 역시 비슷한 어떤 법안들, 그러니까 일자리 법안들,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떤 그 일자리를 좀 늘리고 네. 어떤 뭐 사람들의 어떤 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도 있어요. 이런 공약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약, 정책 이런 걸 비교해 보면서 네. 전략적으로 내 삶에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이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몫의 뭐 파문이나 뭐 비례대표 파문 그리고 뭐 컷오프 관련 얘기 이것 때문에 정책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요. 정당들도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그 정당들은 각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자신들의 공약을 상세히 정리해 놓고 있긴 정리는 합니다. 해놓고 그렇지만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 잘 찾아가지 않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언론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언론 있잖아요. 예, 언론인. 저 여기 4명, 몇 명의 언론인이죠? 굉장히 많은 몇명 정도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언론인들이 있지만,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 언론인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그렇지만 소위 한국의 이제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들은 거의 이제 다루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싸우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들을 중심으로 하고. 스포츠 경기 그렇지. 경마식 준비하듯이. 보도를 많이 예. 하고 있고, 실제로 정책,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 보도는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투표율이요. 그래서 이번에도 봤더니 투표도 경제만 양극화가 있는 게 아니라 투표도 그런 거예요. 부자일수록 투표를 오히려 많이 더. 하고 가난할수록 투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투표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표가 의미하는 바가 돈이고 크네요. 투표가 밥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인호 이제 대표이자, 각 정당에서 많은 공약을 발표하겠지만 이번 선거는 굉장히 특이하게 핵심 공약, 그러니까 전 맞아요. 국민을 예.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실종된 선거 같아요. 아직까지 뭐 보면은. 무상급식 이슈. 네.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데. 있는데 기자들이 주목을 안 한 것인지. 근데 이것도 말이죠. 당의 책임인 게 기자들이 주목할 수 있게끔 하나의 핵심 공약을 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종된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국민들도 사실은 이 공천 파동을 드라마 보듯이 네. 막 보다 보니까 투표율은 14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러게요. 이 양쪽이 가장 무엇으로 지금 대결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당의 출현, 이 제3당의 출현 이 과정에서 대결 구도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심판이지 않아요? 네. 그동안 4년 동안 이 집권당이 박근혜 정부와 이 새누리당이 과연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1차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 야당 심판론이 나오기도 하고 그건 이제 대통령이 이러면서 이게 이 대결 구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그런 게 부분도 이런 지적할 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를테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양극화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 임금 격차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사실 쟁점으로 만들지 않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인들 간에 막 그 극렬한 싸움 얼마나 재밌어요. 네. 그 옥새 파동, 어머 그 다음에 도장이 어디로 간 거야? 막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뭐 물가의 문제라든가 일자리의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제일 저는 이것은 쟁점으로 붙겠다. 최소한 포퓰리즘 논쟁은 붙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이 냈던 바로 기초연금 30만 원 30만 원. 공약이에요. 네. 사실 이거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더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서 볼 만한 어르신들에게 주목할 만한 공약인데도 이게 쟁점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안 다루죠. 경제를 쟁점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잡은 건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호에 국민들이 정말 그래 네. 라고 할 정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이구나 할 정도의 가장 핵심적인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을 이번 일주일 안에 어떻게 이걸 만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경제 공약의 뭐 대표 공약으로 777 이거 저도 읽어봤는데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해가 안 네. 돼. 누가 그거 했는지 진짜 궁금한데 이거 이용식 굉장히 이용식 경제학자가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경제학자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풀었어요. 아까 우리 비례대표 출마 중에 35번 네. 엄마 있었잖아 엄마. 네. 이 엄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막 기업 소득 대비 가계 소득 대비 뭐 70%? 이 저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뭐 도대체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777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손에 잡히게 손에 잡히는 경제란 말이 있죠. 네. 실제로 네. 뭐 국회에 지금 현재 각 정당들의 공약집을 보면요. 더민주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더민주가 텍스트 숫자가 가장 많고요. 이게 네. 어떤 슬로건화 되지 않아요. 네, 다 비교를 해보면 다 네. 비교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 한 권이에요. 네. 책 한 권. 값이 5,000원입니다. 근데 기자들도 기사를 쓰려면은 네네. 쉽게 나와 있는 네. 자료를 봐야 또 기사도 쉽게 써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한 권을 다 봐야 된다. 이러면은 아니요, 부담감이 있잖아요. 한 권을 보는 게 뭐 네. 문제는 안 됩니다. 어렵진 뭐 않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잘 만들어요. 이 네. 정책 공약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아까 오현우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777. 그 77 같은 경우에도 음. 이게 뭐 이 도대체 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인지 음. 이런 것들이 기자들도 사실 뭐 많은 걸 다루지만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뭐 기초연금 30만 원 말씀하셨던 거는 사실 금방 와닿을 수 있는 이슈긴 하죠. 그렇죠. 현행 지금 기초연금 받고 있는 70% 노인들에게 지금 차등 지급되고 있는 거를 30만 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바로 반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민감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포퓰리즘 먹힌다. 공항이다. 운동권 정당이 지금 나라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의 어떤 걸 했다.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죠.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약을 세련되게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입에서 흥얼거릴 수 있는 공약을 좀 만드는 게 어땠을까. 네. 예를 들어서 뭐 4년 전에 새누리당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경제 민주화, 예. 우리 동네 시장 살리기, 골목 상권 뭐 이런 글 아니겠습니까? 지금 똑같이 뭐 더민주나 야당이 경제 민주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2주 동안 계속해서 그 정책을 알리고 그리고 각 당의 상황을 분석하고 기사를 써야 될 텐데 이경태 기자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네.